세계 최강국들의 잠수함 기술, 그 100년 역사의 자존심이 무너진 날이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국가 안보의 핵심 사업으로 60조 원 규모의 대형 계약을 진행하면서 선택한 나라는 놀랍게도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지난 2011년 인도네시아 잠수함 수주에 이어 이번에는 나토 회원국인 캐나다까지 한국 기술을 최종적으로 채택한 것입니다. 나토 전체가 유럽 기술을 선택하도록 압박했으며 유럽연합 EU은 노골적인 경고를 보냈지만 결과는 이 모든 편견과 압력을 뒤엎었습니다. 25년간 경력을 쌓은 캐나다 국방 전문가가 한국의 잠수함 기술이 독일보다 우월하다고 공식적으로 보고했으며 유럽 중심주의자였던 그가 모든 선입견을 버리고 내린 이 결정은 대한민국 잠수함이 어떻게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지금 바로 눌러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오늘의 심층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알렉스 던킨입니다. 52세인 저는 캐나다 국방부에서 25년간 해군 전략 분석가로 재직해왔습니다. 제가 근무하던 오타와 국방부 본부에서 나토 회원국들의 해군 인력을 면밀히 분석하고 국가의 무기체계 선정을 자문하는 것이 저의 주요 임무였습니다. 제가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은 명확했습니다. 철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하고 충분히 검증된 기술만을 채택하는 것이었죠. 특히 해군 무기체계는 국가 안보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이기에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 때문에 항상 신중하고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25년 동안 저는 독일, 프랑스, 영국, 스웨덴 등 유럽의 주요 방산 기업들과 긴밀하게 협력해 왔습니다. 이들은 수십 년, 길게는 100년 이상 무기를 제조해온 역사를 지닌 나라들이며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거치며 축적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기술력만을 신뢰했습니다. 아니, 오직 그들만을 신뢰했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원칙은 검증된 기술만이 국가 안보를 수호할 수 있다는 것이었으며 이 원칙은 제 경력 전반을 지배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경험이 부족한 제조사에 대해서는 늘 회의적이었으며 아무리 혁신적으로 보여도 수십 년간 검증되지 않았다면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유럽파라고 불렀는데 저는 실제로 유럽 중심주의자였기에 그 별명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나토 동맹국으로서 유럽 기술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며 정치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모두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에게 예상치 못한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혹독한 겨울이 한창이던 어느 날 아침 국방부 장관실에서 긴급 호출이 내려왔습니다. 비서의 긴장된 목소리에 저 역시 가슴이 두근거렸고 무언가 매우 중요한 일이 발생했음을 직감했습니다. 장관실에 들어섰을 때 해군 참모총장과 국방차관 역시 자리를 지키고 있었으며 분위기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장관은 저에게 던킨, 자네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기려 하네. 우리 해군의 미래가 이 일에 달려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이 순간이 25년간 쌓아온 저의 신념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새로운 세계를 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날은 2월 중순이었고 오타와는 영하 20도에 달하는 혹한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두꺼운 파카를 입고 국방부 청사로 향했고 회의실에는 이미 고위 관계자들이 모여 엄숙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캐나다의 해안선 지도가 펼쳐져 있었고 붉은색으로 표시된 취약 지역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참모총장이 브리핑을 시작하며 여러분, 우리 해군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 보유한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 중 3척이 사실상 작동 불능 상태입니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회의실에는 깊은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영국에서 중고로 도입한 이 잠수함들은 이미 수명을 다했으며 현재 단 한 척만이 겨우 운용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 사실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캐나다는 대서양, 태평양, 북극해까지 세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세계에서 가장 긴 24만 킬로미터가 넘는 해안선을 가진 국가입니다. 이토록 광활한 해안을 수호할 잠수함이 단 한 척뿐이라는 사실은 상상만으로도 끔찍했습니다. 차관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기며 더 심각한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북극 항로가 개척됨에 따라 북극해의 전략적 가치가 급증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북극 기지를 확장하고 있고 중국 역시 북극 진출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면에는 지난 5년간 급격히 상승한 러시아와 중국의 북극 활동 증가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이때 참모총장이 결정적인 사실을 덧붙였습니다. 게다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를 압박하며 나토 회원국들에게 방위비를 제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서만 안주할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고 모두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통감했습니다. 국방장관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신형 잠수함을 대규모로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소 8척에서 최대 12척까지 검토 중입니다. 예산국장이 순수 함정 가격만 18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지만 유지보수, 교육훈련, 정비시설, 예비부품까지 모두 포함하면 총 60조 원 규모의 초대형 사업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60조 원. 이 천문학적인 숫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는 캐나다 방산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프로젝트였습니다. 단순한 무기 구매를 넘어 향후 30년, 40년 동안 캐나다 해군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선택이었습니다. 참모총장은 결론적으로 이번 주 내로 주요 잠수함 제조국들의 제안 요청서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주요 후보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당연한 선택이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독일의 티센크루프와 프랑스의 나발그룹은 세계 최고의 잠수함 제조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차관이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후보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은 술렁거렸고 저를 포함한 몇몇 참석자들은 의아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국이라니. 조선업 강국인 것은 잘 알려져 있지만 군사용 잠수함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이러한 복잡한 국제 정세와 고도의 기술평가 속에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각국의 무기 체계를 비교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며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상이었지만 이번 프로젝트는 달랐습니다. 6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 캐나다의 안보가 걸린 결정, 그리고 전혀 예상치 못한 후보국의 등장이 모든 상황을 심상치 않게 만들었습니다. 표면적인 합의 아래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오자 동료들은 한국이라니 좀 의외인데 글쎄 조선업은 세계 최고지만 군사기술은 어떨지 모르겠어 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저 역시 솔직히 그들과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며칠 후 제 사무실로 유럽 방산 컨설턴트들의 연락이 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티센크루프의 북미 담당자는 전화를 걸어 던킨 씨, 우리 202 플레이시티급은 노르웨이와 공동 개발한 최신 모델이며 나토 표준에 완벽히 부합합니다. 검증된 기술,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라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프랑스 측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파리에서 날아온 이메일에는 스콜펜급 잠수함의 장점이 빼곡히 나열되어 있었는데 전 세계 14개국이 선택한 베스트셀러입니다. 말레이시아, 칠레, 브라질, 인도까지 우리 잠수함을 운용하고 있죠 라며 화려한 실적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나토 내부에서는 묘한 움직임이 감지되었습니다. 브뤼셀 본부에서 비공식적인 메시지가 날아왔는데 캐나다의 선택이 동맹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유럽 기술을 선택하라는 명확한 정치적 압력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퇴근 후 단골펍에서 동료 몇 명과 맥주를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해군 출신인 로이 중령이 한숨을 쉬며 솔직히 한국이 후보에 오른 것이 이해가 안 가네.
물론 삼성이나 현대 같은 대기업들이 대단하긴 하지만 잠수함은 차원이 다르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동료인 브라이언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배를 만드는 것과 군사용 잠수함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야. 특히 스텔스 기술이나 전투 체계 같은 것은 수십 년의 노하우가 필요해. 저는 맥주잔을 들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들의 말이 맞았습니다. 상업용 조선업과 군사 기술은 분명히 구분되는 영역입니다. 상업용 유조선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것이 곧 고성능 군사용 잠수함 제조 능력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잠수함은 국가안보의 핵심 전력이기에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분야입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60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 캐나다 해군의 미래, 그리고 나토와의 관계 등 너무 많은 것이 이 결정에 달려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잘못된 판단을 내리거나 선택한 잠수함에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한다면 그 모든 책임은 고스란히 저의 몫이 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이메일함을 확인했는데 벌써 각국에서 예비 제안서들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의 제안서는 예상대로 수십 년간 축적된 기술 자료, 운영 실적,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이 담긴 매우 두꺼운 분량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측 서류를 열어보는 순간 저는 다소 놀랐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전문적이었습니다. KSS 지뢰의 장보고 3급이라는 이 이름의 잠수함 사진이 첫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었는데 3,000톤급 디젤 잠수함에 수직 발사관 장착, 탄도미사일 발사 능력 등 스펙만으로는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서류상 스펙은 누구나 멋지게 꾸밀 수 있으며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실제 성능과 신뢰성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잠수함은 실전 환경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가 핵심이며 고장률, 정비 편의성, 승조원 훈련, 체계까지 모든 것이 검증되어야 했습니다. 점심시간에 군 애식당에서 국방차관과 우연히 마주쳤는데 그가 낮은 목소리로 던킨, 이번 선정이 정말 중요하네.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사안이야. 나토 측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제 어깨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오후에는 유럽 각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독일 무관과 프랑스 무관이 각각 면담을 요청했는데 기술 협력 방안 논의라는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로비 활동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세 나라의 제안서를 펼쳐놓고 독일 이베예 페미션바이어 시티급, 프랑스 스콜펜급, 한국 장보고 3급의 장단점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슴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뭔가 중대한 결정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으며 그 결정이 제가 예상했던 방향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또한 함께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3월 중순 어느 화창한 오전이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실에서 긴급 소집 명령이 떨어졌고 비서가 던킨 씨 30분 내로 장관실로 오시랍니다. 중요한 발표가 있다고 하네요. 라고 전화로 전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서류를 정리하고 장관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가슴이 두근거렸고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장관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몇몇 고위 관계자들이 대기하고 있었고 문이 열리고 우리는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장관은 책상 앞에 서서 오늘 여러분을 부른 이유는 잠수함 사업 관련입니다. 정부는 이 사업을 최우선 국책과제로 선정했습니다. 라고 운을 뗐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따라서 전담평가단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향후 1년간 독일, 프랑스, 한국 세 국가의 제안을 철저히 평가할 것입니다. 기술력, 납기, 가격, 절충교역 등 모든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 심장이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장관의 시선이 저에게 향하더니 그리고 던킨, 자네가 이 평가단의 단장을 맡아주게 라고 말했습니다.
순간 머리가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 엄청난 사업의 책임자라니. 장관은 이어서 자네는 25년간 나토 무기 체계를 평가해온 최고 전문가야. 이번 임무에 자네만큼 적합한 사람은 없네. 캐나다 해군의 미래가 자네 손에 달려 있어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히는 듯 했고 엄청난 책임감이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사무실로 돌아오자 책상 위에는 벌써 세 나라의 공식 제안서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각각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두꺼운 문서들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장 먼저 독일 제안서를 펼쳤습니다. 227 CD급에 대한 상세한 설명, 기술 사양, 성능 지표, 운영 매뉴얼까지 매우 체계적이고 정밀했습니다. 역시 독일다웠습니다. 프랑스 제안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스콜펜급의 전 세계 운영 실적이 자신감 있게 제시되어 있었죠. 그리고 저는 한국 제안서를 집어들었습니다. 표지에 KSS-바의 장보고 3급이라는 문구가 선명했고 첫 페이지를 넘기자 검은색 선체가 인상적인 잠수함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3,000톤급, 전장 80반매의 수중 배수량 303보 8톤 등 스펙은 화려했습니다. 그때 옆자리에 앉은 동료 브라이언이 다가와 단장님 축하드립니다. 큰 임무를 맡으셨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한국 제안서를 가리키며 그런데 한국말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제가 뭔데? 라고 묻자 브라이언은 자료를 뒤적이며 2011년에 인도네시아 잠수함 수주전이 있었는데 그때 한국이 독일을 이기고 낙찰받았다고 합니다. 세척 계약이었는데 모두가 독일이 가져갈 거라고 예상했죠. 그런데 한국이 이겼어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한국이 독일을 이겼다고? 브라이언이 고개를 끄덕이며 네, 그것도 압도적으로요. 가격 경쟁력도 있었지만 기술 평가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라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한국이 독일을 이겼다니 독일은 잠수함 종주국이며 2차 세계대전 때 유보트 유보 등으로 연합군을 공포에 떨게 만든 나라입니다. 그런 독일을 한국이 이겼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브라이언은 더욱 놀라운 사실을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국이 독일에게서 기술을 배운 지 불과 20년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2000년대 초반에 독일 200몸이 4급 잠수함 기술을 이전받았다고 하는데 20년 만에 스승을 넘어선 셈이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겨우 20년 만에 100년 역사의 독일을 따라잡았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무기 개발은 수십 년의 노하우와 시행착오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하루아침에 따라잡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하지만 인도네시아 수주 결과라는 데이터는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켜고 기록 관련 자료를 검색하기 시작했고 2011년 인도네시아 수주전에 대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 기사를 클릭했는데 한국 방산 역사적 쾌거, 독일 티센크로프 제치고 인도네시아 잠수함 수주라는 제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기사 내용은 한국이 기술 이전 20년 만에 스승인 독일과의 경쟁에서 승리했으며 가격은 30% 저렴했고 납기는 6개월 빨랐으며 기술 평가에서도 독일과 대등한 점수를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숨이 막혔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한국을 단순히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실력으로 증명된 결과였습니다. 처음에는 이를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 분명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을 거야. 20년 만에 독일을 넘어섰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기에 분명 가격 덤핑이거나 정치적 거래가 있었을 것이라고 의심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첫 평가단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해군 출신 기술자들, 조선공학 박사들, 무기체계 전문가들 등 10명의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세 나라의 제안서를 나누어 주며 향후 6개월간 이 제안서들을 철저히 분석할 것입니다. 모든 측면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습니다.
회의실에서는 곧바로 논두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해군 출신인 로이 중령이 한국 제안서를 펼치며 솔직히 한국이 후보에 오른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조선업은 세계 최고지만 군사용 잠수함은 완전히 다른 영역 아닙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조선공학 박사인 엘라 박사도 맞아요. 상업용 선박과 군함은 설계 철학부터 다릅니다. 특히 잠수함은 스텔스 기술, 소음 저감, 압력 저항 같은 특수 기술이 필요하며 이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거들었습니다. 저 역시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평가 단장으로서 객관성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우려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임무는 편견 없이 데이터를 보는 것입니다. 한국도 공정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날 오후 유럽 방산 컨설턴트들이 찾아왔습니다. 먼저 독일 측 대표가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이베빔트의 CD급은 노르웨이 해군과 공동 개발한 최신 모델이며 나토 표준에 완벽히 부합합니다. 무엇보다 검증된 기술입니다. 이미 독일 해군이 10년 넘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의 자신감은 대단했으며 슬라이드마다 독일 기술의 우수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100년 넘는 잠수함 제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부터 유보트로 해전의 역사를 바꿨죠. 이런 노하우는 하루아침에 쌓을 수 없습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프랑스 측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다음 날 찾아온 프랑스 대표는 세계 지도를 펼쳐 보이며 보세요. 이 모든 나라가 우리 스콜펜급을 선택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칠레, 브라질, 인도까지 14개국이 운용 중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뢰에 기반한 증거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안전성을 강조하며 잠수함은 국가 안보의 핵심입니다.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분야죠. 그래서 검증된 기술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50년 넘게 잠수함을 만들어 왔습니다. 라고 역설했습니다. 일주일 후 드디어 한국 측의 발표 차례가 왔습니다.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직원들로 구성된 한국 방산기업 대표들이 캐나다로 날아왔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선 그들의 태도는 유럽 측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유럽 측이 과거의 영광을 강조했다면 한국 측은 현재의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대중공업 특수선 사업부장 최민석입니다. 그의 영어는 유창했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는 우리는 2000년대 초반 독일로부터 214급 기술을 이전받았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난 20년간 독자 기술 개발에 매진했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슬라이드가 넘어가며 장보고급 잠수함의 진화화 과정이 나타났습니다. 장보고 1급은 독일 이봉 9급의 라이선스 생산이었고 장보고 2급 204급은 기술 이전과 함께 국산화를 시작했지만 장보고 3급은 100% 우리 기술로 완성된 잠수함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강한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충격적인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우리 잠수함은 미국 주도의 림페이크 훈련에 5회 연속 참가했습니다. 매번 독일, 일본 잠수함과 경쟁했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가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훈련 성적 1위를 3회 차지했습니다. 고장률은 독일보다 30% 낮았고 소음도 더 적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림팩 훈련은 세계 최대 규모의 해군 연합 훈련이며 미국 해군이 주관하고 10개국 이상이 참가하는 곳입니다. 거기서 1위를 3번이나 했다니 한국 측 프레젠테이션은 계속되었습니다. 우리 장보고 3급의 핵심 기술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3D 표적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세계 최고 수준의 소나 시스템입니다. 둘째, 수직 발사관 시스템입니다. 디젤 잠수함 중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것은 극소수입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고 몇몇 평가 단원들은 몸을 앞으로 숙이며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측은 특허 목록, 성능 시험 결과, 해군 운영 데이터까지 모든 기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민석 사업부장은 생산 능력을 강조하며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라는 두 개의 세계 최고 조선소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여러 척을 건조할 수 있으며 납기 지연 걱정은 없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었습니다. 로이 중령이 림팩 훈련 성적이 좋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장기 운영 데이터는 어떻습니까? 10년, 20년 운영했을 때 신뢰성은 검증되었나요? 라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최 사업부장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 장보고 1급은 1990년대부터 30년 넘게 운영 중입니다. 고장률은 해마다 감소했고 현재는 독일 동급 잠수함보다 낮습니다. 한국 해군의 정비 매뉴얼과 운영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평가 단원들 사이에서는 생각보다 괜찮은데? 림팩 성적은 부정할 수 없잖아. 라는 엇갈리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혼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 측 프레젠테이션은 분명히 인상적이었고 데이터도 구체적이며 자신감도 진실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이 남았습니다. 이게 정말 다 사실일까? 과장된 것은 아닐까?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도 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오늘 이상한 일이 있었어. 한국 기업들이 와서 발표했는데 생각보다 훨씬 준비가 잘 돼 있더라고. 아내는 그럼 한국 걸로 정하는 거야? 라고 물었고 저는 아니,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아. 좀 더 봐야 해. 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25년간 제가 믿어왔던 유럽 기술이 최고다. 검증된 것만 선택해야 한다는 신념이 도전을 받고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이 정말 좋다면 선택하면 되는 것 아닌가? 하지만 너무 성급한 거 아니야? 20년 역사를 100년 역사와 비교할 수 있어? 만약 틀리면 어떡해? 라는 또 다른 목소리가 저를 괴롭혔습니다. 다음 날 출근하자마자 유럽 로비스트들의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독일 측은 던킨, 한국 프레젠테이션 봤어? 그거 다 마케팅이야. 실제로는 다를 거야. 우리 독일 기술을 믿어 라고 말했고 프랑스 측도 검증되지 않은 기술에 60조 원을 걸 수는 없잖아요 라며 압박했습니다. 그들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은 누구나 멋지게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실제 성능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서류와 발표만으로는 부족하니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 현장을 봐야 진실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 결심을 실행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고 압박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4월이 되자 유럽 측의 마케팅 공세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독일 티센크루프 CEO가 직접 캐나다를 방문하여 국방장관과 면담을 가졌고 언론 인터뷰에서 독일과 캐나다는 나토 동맹국입니다. 우리의 기술 협력은 단순한 상업적 거래를 넘어선 안보 협력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국방장관도 캐나다 국방장관에게 친서를 보내 동맹국 간의 방산 협력이 양국 관계를 공고히 할 것이라는 내용을 흘리며 정치적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든 사건이 터졌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으로부터 K-9 자주포, K2 전차, FA-50 전투기 등을 수백 대씩 구매하는 20조 원이 넘는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다는 뉴스가 전 세계에 퍼진 것입니다. 유럽 언론은 한국의 유럽 시장 잠식이라며 발칵 뒤집혔고 이는 유럽 방산 산업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인식되었습니다. 며칠 후 캐나다 총리가 유럽 순방 중 독일 킬 조선소를 방문하여 티센크루프 잠수함 공장을 둘러보고 미개 BCCD급 잠수함에 직접 탑승했다는 뉴스가 사진과 함께 공개되었습니다. 총리가 잠수함 안에서 웃고 있는 모습이 담긴 이 사진은 캐나다 언론을 들끓게 했고 총리의 독일 방문 이미 결정된 건가? 한국은 들러리였나 같은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의회에서 총리의 독일 단독 방문이 불공정하다고 비판하며 한국과 프랑스도 방문해야 한다고 질문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답답했습니다. 기술 평가는 아직 진행 중인데
정치가 이미 앞서가고 있었으며 이러다 객관적 평가 자체가 무의미해질 판이었습니다. 그때 브뤼셀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나토 사무총장이 비공식 성명을 내고 나토 회원국들은 동맹 내 방산 협력을 우선시해야 한다. 역외 국가로부터의 무기 도입은 기술 보안과 상호 운용성 측면에서 신중해야 한다고 경고한 것입니다. 표현은 완곡했지만 이는 한국 대신 유럽의 잠수함을 구매하라는 명확한 메시지였으며 나토 내부에서 공식적인 압박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국방장관, 외교장관, 차관 등이 모두 모인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외교장관은 여러분, 우리가 나토 동맹국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유럽의 반발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국방차관은 지난주에만 독일, 프랑스, 영국 대사관에서 5번이나 항의했습니다. 한국을 선택하면 나토 내 기술 공유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라고 보고했습니다. 회의실은 술렁거렸습니다. 장관이 저를 바라보며 던킨 기술 평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세 국가 모두 장단점이 있으며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라고 솔직하게 답했지만 장관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시간이 문제가 아니네. 정치적 압력이 너무 심해. 유럽 전체가 우리를 주시하고 있어. 회의 후 복도에서 한 고위 관료가 제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던킨 현실을 봐야 해. 우리는 나토 회원국이야. 동맹을 저버릴 수는 없어. 기술이 조금 떨어진다 해도 독일이나 프랑스를 선택하는 게 안전해. 라고 충고했습니다. 그의 말에도 국제 정치적 논리가 있었지만 제 안의 다른 목소리는 기술 평가는 정치와 별개여야 한다. 객관적 데이터를 봐야 한다고 속삭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유럽 각국 국방장관들이 잇따라 캐나다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독일 국방장관은 양국 방산협력의 역사를, 프랑스 국방장관은 나토 동맹의 중요성을 역설했고 심지어 영국까지 가세하여 유럽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캐나다 의회에서도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야당 의원은 정부는 검증되지 않은 기술에 60조 원을 쓸 건가? 한국 잠수함은 장기 운영 데이터가 부족하다. 이것은 국민 세금 낭비다. 라고 비난했으며 여당 의원조차 나토와의 관계 악화가 장기적으로 더 큰 손실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언론도 가세하여 보수 성향신문들은 캐나다의 선택, 동맹이냐, 가격이냐, 검증된 유럽 기술이 답이다. 한국 선택 시 나토 균열 우려 같은 사설들을 일제히 내보냈습니다. 심지어 명백하게 왜곡된 기사까지 등장했습니다. 한국 잠수함 소음 문제 논란이라는 기사가 출처불명의 전문가 의견을 인용하여 한국 잠수함이 시끄럽다고 주장했지만 림팩 훈련 데이터는 한국 잠수함 소음이 독일보다 오히려 낮았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왜곡 보도를 보며 분노했지만 언론을 상대로 일일이 반박할 수 없어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위험하고 유럽이 안전하다는 여론이 이미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평가단 회의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로이 중령은 단장님, 우리가 아무리 기술 평가를 잘해도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라며 소극적으로 변했고 엘라 박사도 맞아요. 나토 압력을 이길 수는 없어요. 라고 동조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설득하려 했지만 제 목소리에도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저 자신도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지쳐 있었고 25년 경력의 전문가가 정치적 압력 앞에 무력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과연 옳은가? 내가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깊은 회의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객관적 평가를 시도했습니다. 정치는 정치고 기술은 기술이다. 데이터만 보자. 5월 초 저는 평가단을 다시 소집하며 여러분, 외부 압력은 잊읍시다. 우리는 전문가입니다. 순수하게 기술만 평가합시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먼저 독일 EFOE 펄시시 2급부터 정밀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배수량, 속력, 자망 깊이, 항속거리,
무장 체계 등 모든 데이터를 엑셀 시트에 정리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최신 AIP 시스템, 고성능 소나 등 독일답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세부 사항을 파고들자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납기 조항을 읽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는데 첫 번째 함인도가 계약 후 60개월에서 72개월, 즉 5년에서 6년이나 걸린다는 것이었습니다. 독일 측에 확인 이메일을 보내자 며칠 후 답변이 도착했는데 EBA 치유 CD급은 노르웨이와 공동 개발 중이며 설계 최종 확정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납기는 계약 후 확정됩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아직 설계도 완성되지 않았다는 의미였기에 저는 경악했습니다. 독일 조선소의 생산 능력을 조사한 결과 티센크루프 킬 조선소는 한 번에 2척밖에 건조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가 8척을 주문한다면 최소 10년은 걸릴 판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기술 질의서를 보냈음에도 상세 사양은 계약 후 공개, 핵심 기술은 보안사항이라는 성에 없는 답변만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60조 원짜리 계약인데 제대로 된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음은 프랑스 차례였습니다. 스콜펜급은 이미 여러 나라가 운용 중인 검증된 모델이기에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생산 일정을 확인하는 순간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프랑스 나발그룹은 현재 브라질과 6척 계약을 진행 중이며 인도 시기가 계속 지연되고 있었고 네덜란드와도 4척 계약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측에 캐나다 잠수함 인도 가능 시점을 묻자 충격적인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현재 생산 라인이 포화 상태입니다. 캐나다 계약은 2030년 이후에나 착수 가능합니다. 첫 함 인도 시기가 2035년 이후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답답해졌습니다. 독일은 납기가 불확실하고 프랑스는 생산 능력이 부족하다니 25년간 믿어온 유럽 기술이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고 추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독일에는 이보게리시 CD급의 소음 레벨 데이터를, 프랑스에는 최근 5년간 고장률 통계를 요청했지만 독일의 답변은 소음 데이터는 군사 기밀입니다. 계약 후 공개 가능합니다. 프랑스 역시 고장률은 각국 해군의 운영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화할 수 없어요. 라고 답변했습니다. 60조 원을 쓰는데 핵심 정보를 안 준다는 것에 분노했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공개된 자료라도 최대한 모으기로 했습니다. 6월 초 저는 밤을 새워 500페이지 분량의 첫 번째 평가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모두 캐나다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어려우며 특히 납기와 생산 능력 측면에서 심각한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보고서를 국방장관에게 제출했지만 일주일 후 재검토 요망이라는 짧은 메모와 함께 되돌아왔습니다. 장관실에 호출되었을 때 장관은 던킨, 이 보고서는 문제가 있네. 자네 결론대로라면 유럽 걸 못 산다는 건데 그럼 어쩌자는 건가? 라고 심각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장관님, 제 임무는 사실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현실적으로 우리 일정을 맞출 수 없습니다. 라고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차관은 나토 문제는 어떻게 하나? 유럽을 배제하면 동맹국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라고 끼어들었고 참모총장도 기술적으로는 자네 말이 맞을지 몰라도 정치적 현실도 고려해야지. 다시 검토해서 유럽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라고 압박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은 채 사무실로 돌아와 주저앉았습니다. 이건 불가능이야. 이대로 끝이다. 절망감이 밀려왔고 아무리 객관적으로 평가해도 정치가 결국 결정을 좌우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평가단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고 주변에서는 어차피 처음부터 독일로 가는 게 정해져 있었어. 자네 너무 순진해. 이런 큰 계약은 기술로 결정되는 게 아니야. 정치와 외교로 결정되는 거지. 라는 비난과 조롱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술을 마시며 25년간 믿어온 시스템이 무너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객관적 평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이 모든 것이 허상이었나? 며칠간 깊은 자기회의에 빠졌고 내가 정말 캐나다를 지킬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줄곧 유럽 중심주의자였고 독일, 프랑스 기술을 최고로 여겼지만 막상 깊이 파보니 그들의 기술이 생각만큼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2010년 영국에서 중고 잠수함을 들여왔을 때 저도 평가에 참여했지만 4척 중 3척이 고장나 지금까지 애를 먹고 있는 과거의 실패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더 철저히 검증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는 후회가 되살아났습니다. 아내에게 불안감을 털어놓자 아내는 당신은 25년간 이 일을 해왔잖아요. 스스로를 믿어야죠. 라며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저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제 안에서는 25년간 형성된 편견의 목소리, 유럽 기술이 최고다. 와, 이성의 목소리, 데이터를 봐. 독일은 납기를 못 맞추고 한국은 림팩에서 1등 했었가 격렬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성의 목소리를 따르려면 25년 동안의 신념을 부정해야 했기에 고통스러웠습니다. 밤마다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캐나다 잠수함이 침몰하는 악몽을 꾸며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출근에서도 서류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동료들과의 대화에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에 공원 벤치에 앉아 있을 때 문득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제 신념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25년간 유럽 중심주의자로 살아온 제가 한국이 더 낫다고 말해야 하는 상황은 제 정체성을 부정하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희망이 속삭였습니다. 그래, 직접 확인해야 해. 서류와 편견으로는 진실을 알 수 없어. 그날 저녁, 저는 한국에 직접 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눈으로 보고, 제 손으로 만져보고, 제 귀로 들어봐야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 낯선 얼굴의 해군 중령이 제 사무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던킨 씨,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이정훈 중령입니다. 저는 그를 사무실로 안내했고 그는 제가 한국 잠수함을 직접 본 경험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도움이 될까 해서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계 캐나다인으로 캐나다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20년간 복무한 해군 기술평가단 소속이었습니다. 이 중령은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내며 제가 작년에 림팩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거기서 한국 해군 장보고 3급 잠수함과 합동 훈련을 했는데 솔직히 제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습니다. 라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놀라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중령은 데이터 시트를 보여주며 먼저 고장률입니다. 훈련 기간 3주 동안 독일 잠수함은 수리하느라 훈련을 못할 정도로 2번 고장 났습니다. 하지만 한국 잠수함은 단 한 번도 고장 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훈련, 성적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대잠전 훈련에서 한국 잠수함이 1등을 했습니다. 심지어 미국 잠수함도 찾지 못했던 한국 잠수함을 말이죠. 소음이 정말 적었습니다. 이 중령은 계속해서 승조원들의 숙련도도 놀라웠습니다. 한국 해군은 디젤 잠수함의 한계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배터리 관리, 스노클링 타이밍, 침묵 항해 등 모든 것이 교과서적이었습니다. 독일 승조원들보다 더 나았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제가 혹시 편향된 시각이 아닌지 의심을 표하자 이 중령은 고개를 저으며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객관적으로 보려도 노력했죠.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는 미 해군의 공식 평가 보고서까지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림팩 훈련 참가국 잠수함 성능 평가 보고서를 보니 한국이 스텔스 능력과 기동성에서 독일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사실이 명확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자세히 읽었고 이 중령의 말이 사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중령은 던킨 씨, 저는 캐나다 해군 장교입니다. 제 충성은 캐나다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국 잠수함이 정말 좋더라고요. 편견을 버리고 직접 보셨으면 합니다. 라고 조언했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강하게 울렸고 그가 떠난 후 저는 그가 남긴 림팩 훈련 사진과 서류들을 다시 보았습니다. 마치 어둠 속의 한 줄기 빛 같았습니다. 지난 몇 주간의 절망과 혼란 속에 있던 저에게 새로운 시각, 즉 편견이 아닌 경험, 소문이 아닌 데이터, 추측이 아닌 현장이라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준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희망을 얻은 저는 철저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노트북을 켜고 한국 현장 실사 계획을 세웠습니다. 방문 장소는 거제도의 한화 오션과 현대중공업 조선소 그리고 진화의 해군 기지였습니다. 거제도는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소들이 모여있는 한국 조선업의 심장부였습니다. 1일차는 한화 오션 잠수함 건조 현장 시찰, 2일차는 현대중공업 생산 라인 확인, 3일차는 진하의 해군기지 장보고, 3급 승함 체험, 4일차는 한국 해군과의 기술 교류로 일정을 짰습니다. 생산 공정, 품질 관리 시스템, 부품 공급망, 정비 매뉴얼, 승조원 훈련 프로그램 등 최대한 상세한 정보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예상되는 장애물도 미리 생각했습니다. 나토의 반발, 캐나다 내부의 정치적 압력, 그리고 평가단 내부의 반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정치적 압력이든 편견이든 모두 제쳐두고 오직 사실만을 보겠다고. 다음 날 아침 국방장관에게 장관님, 한국 현장 실사를 가고 싶습니다. 직접 보지 않으면 정확한 평가가 불가능합니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장관은 난색을 표했지만 저는 장관님, 우리는 60조 원을 쓰려고 합니다. 서류만 보고 결정할 순 없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도 방문했으니 한국도 가야 공정합니다. 라고 설득했고 장관은 좋아, 가봐. 하지만 조용히 다녀와. 언론에 알리지 말고 라고 허락했습니다. 저는 평가단 회의를 소집하여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 갑니다. 직접 현장을 보고 평가하는 겁니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로이 중령이 반대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영국 잠수함 때를 기억하세요. 서류상으로는 완벽했지만 실제로는 형편없었죠. 이번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측의 방문 일정을 조율하고 자료를 요청하자 한국 국방부와 조선소들은 환영합니다. 모든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라며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6월 중순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낯선 땅이었지만 제 운명이 여기서 바뀔 거라는 이상한 설렘을 느꼈습니다. 새로운 접근법으로 다시 도전했습니다. 거제도에 도착한 첫날 한화오션 조선소 앞에 섰을 때 그 엄청난 규모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축구장 50개를 합친 크기의 거대한 부지였습니다. 평가 단원들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안내를 맡은 김 부장이 저희 조선소는 연간 50척 이상의 선박을 건조할 수 있으며 잠수함은 동시에 4척까지 가능합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독일 조선소는 동시에 2척도 힘들다고 했는데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건조 중인 장보고 3급 입원함을 보러 갔습니다. 김 부장은 저희는 블록공법을 사용합니다. 선체를 여러 블록으로 나누어 동시에 제작한 후 조립하면 건조 기간이 크게 단축됩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품질 관리실에서는 최첨단 장비들이 3D 스캐너와 엑스레이, 초음파를 이용해 모든 용접선을 100% 검사하고 있었습니다. 잠수함은 1mm로 도 5차도 용납되지 않으니까요. 다음 날 현대중공업을 방문했는데 이곳 역시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현대 측도 동시에 4척 건조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캐나다가 8척을 주문하면 두 조선소가 나눠서 만들 수 있습니다. 5년 안에 모두 인도 가능합니다. 독일은 10년이 걸린다고 했는데 한국은 5년이라니. 제가 정말 가능합니까? 라고 묻자 그들이 보여준 자료에는 지난 10년간 납기를 100% 지킨 기록이 있었습니다. 3일차 진하의 해군 기지로 향했습니다. 실제 운영 중인 장보고 3급에 승함하는 순간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함장이 우리를 맞았고 함 내부는 깔끔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전투 체계실에서 소나 담당 장교는
이것이 우리 소나 시스템입니다. 360도 전방위 탐지가 가능하고 동시에 100개 표적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했는데 시연 화면은 독일 시스템보다 직관적이고 빨랐습니다. 수직 발사관 6개도 확인했는데 여기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합니다. 사거리 500km 이상, 정밀도 10민/m 이내입니다. 라는 설명에 디젤 잠수함에서 이러한 무기를 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웠습니다. 엔진실에서는 AIP 시스템 공기 불필요 추진 장치, 2주간 물속에 머물 수 있게 해준다고 기관장이 설명했습니다. 장비들은 말끔했고 소음도 적었습니다. 승조원들에게 고장 빈도를 묻자 한 하사관은 거의 없습니다. 작년에 경미한 고장이 한 번 있었는데 며칠 만에 고쳤습니다라고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4일차 한국해군본부에서 기술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해군 준장은 우리는 1990년대 독일로부터 기술을 배웠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년 국방 예산의 5%를 연구 개발에 투자했고 20년간 특허만 300개 이상 획득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독일에게 배울 게 없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데이터가 뒷받침했기에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초기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적이던 로이 중령도 생각보다 훨씬 좋네요. 라고 인정했고 엘라 박사는 기술 수준이 독일과 대등하거나 일부는 더 나은 것 같아요. 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장기 신뢰성, 부품 공급, 사후 지원 등 아직 완전히 확신할 수 없는 질문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시간은 촉박했고 최종 결정까지 석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성공을 눈앞에 두고 최악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캐나다로 돌아온 다음 날 유럽연합, 캐나다의 공식 경고, 한국 선택 시 나토 기술 공유, 배제 가능성이라는 충격적인 헤드라인이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심장이 내려앉았고 출근하자마자 긴급회의 소집 통보를 받았습니다. 국방장관실에 들어서자 장관은 어젯밤 브뤼셀에서 공식 서한이 왔네. 나토 사무총장 명의야라며 서한의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서한에는 한국 선택 시 기술 보안 문제로 나토 정보 공유 체계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명백한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외교장관은 독일과 프랑스 외교장관도 각각 전화했고 유럽 전체가 한 목소리로 압박하고 있습니다라고 덧붙였고 국방차관은 독일 총리가 캐나다 총리에게 직접 전화하여 동맹의 미래를 생각하라고 했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상황이 국가 정상 차원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야당이 의회에서 정부는 검증되지 않은 한국 기술에 60조 원을 쓰려 한다. 이는 국민 세금 낭비다. 라며 공세를 시작한 것입니다. 언론도 동맹 배신, 검증 안 된 기술, 나토 탈퇴의 서막인가 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한국 잠수함 소음 논란 재점화라는 익명의 전문가 인터뷰를 인용한 근거 없는 왜곡 보도가 또다시 여론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평가단 내부에서도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로이 중령은 단장님, 이러다 우리 모두 책임 추궁당할 겁니다. 독일로 가는 게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라며 흔들렸고 엘라 박사도 한국 기술이 좋다는 건 인정하지만 정치적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우리 경력도 생각해야죠. 라고 말했습니다. 유럽 로비스트들의 공세도 거세져 독일 측 대표는 한국을 선택하면 당신 경력에도 치명타가 될 겁니다. 라는 협박성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기진맥진하여 집에 돌아온 저는 아내에게 모르겠어. 모든 게 무너지고 있어. 라고 털어놓았습니다. 다음 날 국방장관은 저를 불러 던킨, 솔직히 말해보게. 한국이 정말 독일보다 나은가 라고 물었고 저는 망설이지 않고 예, 기술적으로는 한국이 더 낫습니다. 납기도 빠르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장관은 한숨을 쉬며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자네도 알잖나. 유럽 전체가 반대하고 있어. 나토 탈퇴 위기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하나? 라며 깊은 고민을 토로했습니다.
제가 수집한 모든 객관적 데이터가 정치적 압력대 앞에서 무력해 보이는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던 그때 결정적인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밤늦게 혼자 남아 캐나다 해군의 역사 자료를 보던 중 해군의 임무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간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느꼈습니다. 그래, 이것이 핵심이야. 국가 안보는 정치보다 우선이다. 저는 지난 몇 주간 정치와 외교에만 신경 쓰느라 잠수함을 사는 근본적인 이유, 즉 캐나다를 지키기 위한 최선의 무기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평가단 전원을 소집하고 여러분, 우리가 본 것은 무엇입니까? 한국 조선소에서 무엇을 봤습니까? 진하의 해군기지에서 무엇을 확인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로이 중령은 솔직히 말하면 한국 기술은 우수했습니다. 독일보다 나은 부분도 많았죠. 엘라 박사는 생산 능력은 비교가 안 됐어요. 납기를 확실히 지킬 수 있는 건 한국뿐이었습니다. 라고 동조했습니다. 모든 단원들이 낮은 고장률, 높은 승조원 만족도, 가격 대비 탁월한 성능 등 같은 결론에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명확합니다. 진실을 보고하는 겁니다. 정치적 압력이 아무리 크더라도 우리는 전문가입니다. 데이터가 말하는 사실을 전달해야 해요. 그날부터 3일 밤낮을 세워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모든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순수하게 기술 평가만을 담았습니다. 독일, 프랑스, 한국 세 나라를 기술력, 생산 능력, 납기, 가격, 신뢰성, 사후 지원, 기술 이전, 교육 훈련, 부품 공급, 확장성 등 10개 항목으로 철저히 비교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10개 항목 중 한국이 유럽계에서 1등이었으며 독일은 2개, 프랑스는 1개에 그쳤습니다. 특히 납기와 생산 능력이라는 결정적인 항목에서 한국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의 결론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평가단은 대한민국 장보고 3급을 차기 잠수함으로 추천한다. 이는 순수하게 기술적 판단에 근거한 것이며 캐나다 국가 안보의 최선의 선택이다. 제25년 경력을 건 문장이었습니다. 9월 1일 아침 국방장관 앞에서 최종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긴장했지만 침착하게 장관님, 6개월간의 평가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라며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데이터를 제시하고 현장 사진을 보여주며 객관적 평가 점수를 공개했고 마지막 슬라이드에 도달하여 결론적으로 저는 데이터에 기반해 한국을 추천합니다. 이것이 캐나다 국가 안보의 최선입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장관이 나토 문제를 묻자 저는 장관님, 나토는 동맹이지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최선의 무기를 선택하는 것은 캐나다의 주권입니다. 미국도 한국 무기를 삽니다. 왜 우리는 안 됩니까? 라고 답했습니다. 참모총장이 정치적 후폭풍을 언급하려 하자 저는 말을 끊고 제 임무는 정치가 아니라 기술 평가입니다. 정치적 판단은 장관님과 총리께서 하실 일이죠. 저는 전문가로서 사실을 말씀드릴 뿐입니다. 라고 못 박았습니다. 모든 것을 건 승부였고 이제 결정은 정치인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극적인 성공의 순간이 펼쳐졌습니다. 9월 15일 오전 10시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실에서 국방장관이 단상에 섰습니다. 장관은 캐나다 정부는 신중한 검토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차기 잠수함으로 대한민국의 KSS 트리아의 장보고 3급을 선정합니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순간 회의장이 술렁였고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장관은 이 결정이 6개월간의 철저한 기술 평가에 근거한 것이며 한국은 기술력, 생산 능력, 납기, 가격 모든 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총 8척 계약, 금액 60조 원 규모의 사업이었습니다. 회의장 밖으로 나오자 평가 단원들이 저를 애워쌌고 로이 중령은 제 손을 잡으며 단장님 해냈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엘라 박사는 눈물을 글썽이며 모든 압력을 이겨낸 것에 대해 감사와 존경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감동은 국방장관이 저를 따로 불렀을 때였습니다. 장관은 제 손을 잡으며 던킨, 자네의 용기 있는 결정이 캐나다를 지켰네. 정치적 압력 속에서도 진실을 지킨 자네가 자랑스럽네 라고 말했습니다. 장관은 자신과 총리 역시 유럽 각국 정상들의 전화와 나토의 경고로 많은 압력을 받았지만 자네 보고서를 보고 확신했지. 이게 옳은 선택이라고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는 캐나다 한국 잠수함 선정, 독일 제치고 60조 원 계약으로 도배되었고 한국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은 2011년 인도네시아에 이어 캐나다까지 독일을 이긴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기술로 편견을 이긴 승리였고 데이터가 정치를 이긴 순간이었습니다. 다음날 출근하자 제 책상 위에는 용기 있는 결정에 감사합니다. 캐나다 해군 일동이라고 적힌 카드와 꽃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공식 계약식이 열렸고 6개월간의 고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계약 내용은 8척의 장보고 3급, 순수함정 가격 18조 원, 교육훈련 및 정비시설 포함 총 60조 원 규모였으며 첫 함은 3년 후, 마지막 함은 7년 후 인도 완료, 그리고 30년간 기술 지원과 부품 공급 보장이 포함되었습니다. 한국 조선소들이 즉시 움직여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4척씩 건조하기로 했으며 캐나다 해군 교육을 위한 훈련센터와 정비창 건설도 계획되었습니다. 이는 저의 25년 경력의 정점이었으며 정치적 압력과 편견을 이겨내고 진실을 선택한 결과였습니다. 성공 직후 즉각적인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캐나다 언론의 논조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의 승리, 정치 압력을 이긴 전문가 정신 같은 긍정적인 기사로 바뀌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 나토 회원국의 잠수함 수출, 유럽 방산 독점 깨졌다라고 보도했으며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도 신흥 방산, 강국 한국의 약진이라는 분석 기사를 냈습니다. 한국에서는 조선업계 주가가 급등하며 축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국방부에서 공로상과 올해의 분석가상을 받았고 장관은 던킨의 전문가 정신이 캐나다 안보를 지켰다고 치사했습니다. 참모총장은 이제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잠수함 전력을 갖게 됐다며 감사 전화를 했고 해군 장교들도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나토의 반응은 엇갈렸지만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동맹국의 기술 기반 선택을 존중한다. 한국은 검증된 방산 파트너다 라고 논평하며 큰 지지가 되어 주었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한국 선택이 무모하다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현명한 결정이었다고 말을 바꾸었고 국제 방산 시장도 술렁였습니다.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등 여러 국가가 한국 잠수함에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는 한국의 캐나다 수준은 글로벌 방산 시장의 지각 변동이라고 평가했으며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도 한국 잠수함 빅3 진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캐나다는 한국과 포괄적 방산협력 협정을 체결하여 호위함, 전투기, 방공 시스템까지 협력하기로 했고 캐나다 내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K-팝의 나라에서 첨단 기술 강국으로 완전히 전환되었습니다. 대학에서 한국학 수강생이 늘었고 한국 기업 취업 희망자도 증가했습니다. 언론과 소셜미디어에서는 20년 만에 독일을 따라잡은 한국의 스토리를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나라, 기술 혁신의 롤모델이라며 조명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영향력은 더욱 확대되어 한 달 후 폴란드가 공식적으로 한국 잠수함 도입을 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필리핀도 도입을 논의하며 한국은 이제 독일, 프랑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잠수함 강국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캐나다는 안보 전략을 나토 중심에서 태평양 중시로 수정하며 한국, 미국, 호주, 일본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캐나다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K-팝, K-드라마에 이어 K-기술까지 화제가 되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한국을 벤치마킹하여 기술 혁신 국가 전략을 발표했고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와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도 한국 방산의 성공 사례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나토 무기평가위원회에서 편견을 넘어선 기술평가라는 주제로 특강 요청을 받는 등 여러 곳에서 초청을 받았습니다. 영향력은 지역에서 국가로, 국가에서 세계로 확산되었고 한국의 성공은 이제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저는 국방부에서 나토 무기평가 자문위원으로 승진했고 급여와 사무실도 넓어졌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25년간 고수해온 유럽 중심주의와 검증된 기술이라는 고정관념을 완전히 버리고 오직 데이터가 말하는 진실만을 따르게 되었다는 내적 변화였습니다.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은 편견은 진실을 가리고 용기만이 진실을 드러낸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오래 믿어온 것이라도 데이터가 틀렸다고 말하면 바꿔야 하며 그것이 전문가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저는 이제 다른 나라들에게도 이 경험을 전하며 기술은 국경과 편견을 넘는다는 메시지를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한국 역사와 문화도 공부하며 어떻게 한국이 이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었는지 그 비밀을 더 깊이 알고자 합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던 로이 중령은 이제 한국 기술의 열렬한 지지자가 되었고 엘라 박사는 한국 조선소와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등 평가단 전체가 한국통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6개월간의 갈등과 고민이 없었다면 여전히 편견의 감옥에 갇혀 있었을 것이며 나토의 압력, 언론의 비난, 내부의 반대, 이 모든 것이 결국 저를 시험하고 성장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합니다. 편견은 우리의 시야를 좁히지만 용기 있는 선택은 새로운 세계를 개척합니다. 저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데이터와 진실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한국은 독일로부터 기술을 배운 지 단 20년 만에 100년 역사의 스승을 넘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력의 승리가 아니라 끊임없는 열정과 도전 정신의 승리였습니다. 한국인들은 국방 예산의 5%를 연구 개발에 쏟아부으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림팩 훈련에서 1등을 차지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25년간의 신념을 버리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데이터 앞에서 겸손함을 배우고 편견을 내려놓고 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전문가로서의 책임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이건 원래 이래. 저 사람들은 안 돼와 같은 편견에 마주칠 때 제가 그랬듯이 용기를 내어 직접 확인하고 데이터를 보고 진실을 찾아보시기를 간곡히 권유합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한국의 놀라운 기술력과 도전 정신을 더 많은 분들께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주변 지인들에게 공유하여 우리가 함께 느낀 이 감동과 메시지를 확산시켜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